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종 정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객관식 강의 이후로 또 오랜만에 이렇게 좀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1월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다 이미 기본 강의는 다들 수강하시고 이제 객관식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고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최종 정리 강의로서 총 2회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시면 두 개의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최종 정리 강의 자료로서 이제 A4 용지 크기로 되어 있는 자료가 있고 최신 판례 강의 자료로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해서 오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이 A4 용지로 되어 있는 이 자료는요, 이 저희 상표법 공방과 목차를 맞추고 목차를 맞춰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총 지금 보시면 한 69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책의 모든 내용을 다 담되 글자를 다 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목차와 그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들 다 상기시킬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을 요약 기재하면서 좀 정리한 자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그 상표법 공방으로 이제 계속해서 회독을 올려가셨던 경우라면 이제 이 자료를 통해서 한 번에 조금 더 빠르게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좀 준비를 했고, 두 번째로는 저희 이 판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5개년 동안에 나와 있는 상표법 대법원 판례를 모두 담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상표법 문제 출제 범위를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판례와 그리고 법조문의 내용 그리고 뭐 간혹가다 심사기준 내용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좀 틀을 이루고 있고요. 이때 당연히 리딩 케이스 판례로서 고전적으로 좀 중요한 판례들도 뭐 출제가 되지만 그 안에서도 특히나 최근 5개년 안에 범위 있는 이 판례들이 굉장히 또 출제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개년의 판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판례 문제에서 조금 문제 없이 풀이를 하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법조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회독을 하시면서 또 충분히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범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5개년 판례를 정리를 했고요. 5개년의 판례 내용들을 진도별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진도별로 정리를 하되 각 진도 안에서는 이제 선고 날짜 순으로 해서 좀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저희 기본 강의 이후에 이제 상표법 판례 안에서 좀 중요하게 선고된 판례가 2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오늘 좀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법조문의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지금 최종 정리를 하면서 다시 막 이해를 시켜드린다거나 하는 범위의 내용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5개년 판례 내용을 위주로 좀 쭉 소개를 드릴 거고, 네, 2회차 안에서 좀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5개년 판례 내용을 쭉 소개를 드릴 거고, 그 안에서 이제 해당 판례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 상표법의 내용을 좀 한번 훑고 나서 이 판례 내용을 본다, 이렇게 좀 진행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판례 내용에 없는 내용들에서는 결국에는 판례가 선고되지 않은 그 단원 범위 내에서는 우리 개정법을 위주로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 상표법이 10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이 10문제 안에서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범위들이 뭐냐, A급 범위들이 뭐냐라고 하면 사실 최신 판례의 내용과 최신 개정법의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 최종 정리 강의에서 최신 판례와 최신 개정법의 내용을 좀 완벽하게 체크를 하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또 중요한 내용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총칙 파트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상표법 총칙에서는요,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느냐를 생각해보면, 그러면 총칙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자, 우리 상표법 파트 안에서 총칙은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굉장히 또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요. 실제 보면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가 좀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총칙 파트는 크게 이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상표법의 이 목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요. 이때 크게 이제 상표의 개념으로서 이 상표와 상품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상표의 사용이라는 파트를 다루고 있죠. 네, 그리고 이 상표의 사용 파트 다음에 이제 등록 요건으로서 사용 의사 해서 이 상표의 사용과 묶어서 3조이랑 본문의 내용이 이제 다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상표의 동일, 유사, 그리고 상품의 동일, 유사의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 뭐 총칙 파트에서 굳이 목차를 모두 이렇게 나열을 해드린 이유는요. 지금 이렇게 목차를 제가 쭉 나열했을 때 아 맞아 이런 내용 있었지 이런 내용 있었지 이렇게 좀 떠올라 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사실은 이 상표법 안에서 이 총칙의 개념이 지금 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때요? 뒤에 등록 요건에서도 또 심판에서도 계속 등장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총칙 파트에서는 특히나 이 다양한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당연히 좀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 총칙 파트를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상표법의 총칙은요 좀 개념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조문의 내용이 딱 있고 이 법조문의 요건들을 여러분들이 뭐 암기해야 하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사용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표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상표가 동일한지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들 위주로 내용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칙 파트는 좀 판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카테고리화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랬을 때 우리 목적과 상표의 개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제 여기 최종 정리 자료 드린 거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내용이 체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상표의 개념에서는 이 상품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상표법상 사실은 상표죠.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표장에 대해서 사실 상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품은 어때요? 상품은 일단 첫 번째, 상표법에서 정의 규정이 없다. 법 내에서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때 교환 가치를 가진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상표법상 상품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어때요? 이 수많은 기출 문제에서 해당 상품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하는 문제들이 다소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판례의 내용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 범위가 바로 이렇게 사용, 동일, 유사 범위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이 안에 5개년 내에 있던 판례의 내용들도 다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표의 사용 개념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상표의 사용은 사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상표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우리가 OX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상표의 사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지죠? 형식적 상표의 사용과 실질적 상표의 사용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떠오르시죠? 자, 이때 형식적 상표의 사용이라 하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이 사용에 대해서 상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조 1항 11호 항목에 해당하는, 그리고 2조 2항 각부에 해당하는 행위 태양을 말한다. 네, 그래서 형식적 상표의 사용에는 크게 이제 2조 1항 11호 항목에서 말하고 있는 표시 행위, 유통 행위, 광고 행위의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위 내용들을 이루고 있는 것들은 다 이제 뭐예요? 해당 행위가 이제 판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판례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이 행위에 대해서 이걸 표시행위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상표를 유통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때 유통한 그 사용의 주체는 누구로 볼 것이냐, 그쵸? 자, 그리고 나서도 광고 행위로서 이 행위 범위까지 광고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는 것이 이 형식적 상표의 사용 같은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때 형식적 상표의 사용과 관련해서 우리 개정법, 최근 개정법 내용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미 개정법으로 공부를 하셨겠지만 이런 개정법의 내용들은 어떻다?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에 올해 처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미 개정법 내용 공부했어요. 근데 교수님들 입장에서 어때요? 이전에는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개정 전의 법을 알고 계시다가 개정이 됨으로써 이제 개정 후의 내용을 체크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어때요? 당연히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유통행위에 대해서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A4용지 자료 봐주시면 1페이지 3번 상표의 사용 파트 있고요. 자, 11호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남목 유통행위에 대해서 봐주시면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 상표의 유통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개정된 내용이 무엇이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자,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것까지도 일단 사용이고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양도, 인도를 하거나, 그래서 직접 양도하거나 인도하거나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이런 상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한 행위, 즉 2조 2항 2호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시된 것을 유통하는 행위로서 어떻게 뭐 예를 들면 구독을 하게 한다거나 또는 이런 전자제품에 대한 전자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운로드 형태로 어떤 프로그램 다운로드 형태로 제공하는 것들도 유통행위로 보겠다라는 것이 포함이 되었다라는 거 하나 체크를 해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 상표의 사용 내용들이 있고요. 자, 이제 실질적 상표의 사용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예요? 일단은 이 실질적 상표 사용으로 넘어왔다는 건 형식적 상표 사용은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상표를 이미 사용을 했어요. 즉, 표시, 유통, 광고 행위 중에 하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었는지 여부로 실질적으로 상표가 사용되었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거죠. 자, 예를 따지고 들 때는 언제냐? 자, 상표의 기능과 연관해서 우리가 판단이 필요했던 범위인 침해와 권범침의 범위 내에서 이 상표의 사용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었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해지고 이때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사용이라면 그러한 사용에 대해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없다. 침해가 아니다.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도 상표의 사용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이것과 비교해서 좀 기억하실 거는 불이행 취소 심판이죠. 네, 불사치에서 말하는 상표의 사용은 상표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발휘가 되었는지 여부보다는 어떻게 상표권자의 자타 상품 식별 의사를 가진 사용인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실질적 상표의 사용 행위도 우리 크게 두 가지 태양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애초에 상표의 기능 자체가 발휘되지 않는 케이스. 즉, 상표가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또는 상표가 표시된 것이 유통되고 있기는 하나 상표의 기능 자체가 발휘되지 않는 것. 즉, 수요자들에게 출처 표시 기능이 수행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그 내용 범위 내에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었고요. 다음,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기는 하는데 이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고 있는 그 상품의 범위가 중요해지는 케이스. 즉, 어떠한 출처 표시로서 기능을 하긴 하는데 이게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그 상품에 대해서 출처 표시 기능을 발휘하느냐 아니면 그 외 상품에 대해서 출처 표시 기능을 발휘하느냐에 대한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상표의 사용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 나누고 마지막 불이행 취소 심판에 대한 상표 사용까지 해서 나눠지고 있었고요. 그 범위 안에서 5개년 내의 최신 판례 내용이었던 배선덕도 판례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선덕트 판례, 여기 이제 B5 판례자로 넘어와서 5페이지, 1페이지 봐주시면요. 자, 이 판례에서의 핵심은 뭐였느냐? 바로 디자인적 사용이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디자인적 사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디자인적 사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디자인적 사용인 경우에는 순수한 또는 순전한 크게 두 가지로 순전한 디자인적 사용인 경우, 두 번째로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는 사용이었던 경우,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우리 순전한 디자인적 사용을 한 경우에는 우리 판례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고, 즉 어떤 상표가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얘가 순전한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고 상표의 기능, 즉 출처 표시 기능으로서는 발휘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에는 어떻게 보겠다? 상표의 사용이 아닌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아가타 판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목걸이용 펜던트로서 상표를 사용하기는 했으나 이런 펜던트로서 사용은 수요자들에게는 그냥 디자인으로서만 보일 뿐 출처 표시로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표 사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 디자인적 기능을 가지면서도 출처 표시 기능까지 수행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때에는 어떻게 보겠다? 그때에는 상표의 사용이 맞는 것으로 보겠다. 왜? 디자인적 사용과 상표적 사용은 선택적이거나 배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디자인이면서 상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대표적으로는 우리 버버리 체크무늬를 좀 떠올리실 수 있죠. 그래서 버버리 체크무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류나 이런 가방의 디자인적 요소로서도 볼 수 있지만 어떻다?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고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 기능이 발휘되는 경우에는 상표적 사용으로 보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즉 어떠한 사용에 대해서 순전한 디자인적 사용인지 아니면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결론적으로는 상태주의 경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된다. 즉 상품과의 관계나 사용 태양, 주지 저명한 정도,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를 고려해서 얘가 순전한 디자인적 사용인지 기능이 발휘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배선덕트 판례 같은 경우 한번 보게 되면 네, 결론적으로 우리 등록 상표와 사용 상표 봐주시면 결론적으로 상표적 사용으로 판단이 됐고요. 원래 범위 확인식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등록 상표는요, 입체 상표로서 배선함, 배전함, 전선관 등에 대해서 이렇게 세 줄의 가로, 줄의 형상을 가진 형태의 입체 상표였고요. 사용 상표는 이 세 줄의 가로, 줄홈을 가진 배선 상품이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문제가 됐던 건 이 사용 상표의 사용 태양이 디자인적 사용이냐 아니면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가 되느냐에 대한 판단이었고요. 우리 판결 요지 한번 봐주시면 1번. 자,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 즉 자타 상품의 출처 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표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정의 사용은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다. 즉, 상표와 디자인은 배타적 선택적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출처 표시 기능이 수행된다면 상표로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했고요. 다만 이와 다르게 순전한 디자인적 사용 경우는 어떻다?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순전한 디자인적 사용인지 또는 디자인적 사용과 동시에 상표로 사용된 것인지의 판단은 어떻게 한다? 상품과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되는 위치나 크기 등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 등록 상표의 주지 정명성 및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를 종합해서 식별 표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가 됐던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잠깐 체크만 하고 넘어가면요. 결국에는 이 배선덕트의 그 점선으로 밑줄친 부분 4번 봐주시면 배선덕트의 주된 수요자들은 배선덕트 시공업자들인데 이 시공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다?
이 가로 세 줄의 형상에 대해서 이거 여기 제품 거였지라고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원고 상품의 출처 표시로 알려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과 비슷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그 제품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취지에서 상표적 사용이 인정이 됐던 케이스고요. 자, 이 배선덕트 사건과 연결해서 배선덕트 취소 판례 사건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건 상표의 동일성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119조이랑 3호에 내용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119조이랑 3호에서의 상표 사용의 의미를 따지면서 그러니까 뭘 주장한 거냐면 취소되어야 된다라면서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의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뭐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지도 않았다라는 점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의 상표의 사용은 어떻다? 수요자들이 출처 표시를 인식하는지 여부보다도 상표권자가 자타 상표 식별의사를 가지고 사용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제 아랫줄에 디자인적 사용과 동시에 상표로 사용된 경우 받으시면 표정이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사용이라 볼 수 없긴 하지만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표로서 사용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실제로 결국 지금 이 사건에서는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상표 사용이 인정이 되었지만 추가적으로 어때요?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자가 자타 상표 식별 의사를 가지고 상표를 사용했다면 이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취소심판 판례에서의 태도죠.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실제로는 상표의 동일성도 인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케이스로서는 우리 스피도 판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한 시간 넘겨서 같이 가는데 네, 스피도 판례 사안이었고요. 자, 스피도 판례 사안을 같이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 한 가지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스피도 판례 사안은요, 핵심이 됐던 건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에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서 상표를 사용한 그 상품이 문제가 됐던 케이스였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케이스에서 우리 세 가지 판례를 떠올려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윙크 판례, 두 번째 메트로시티 판례, 세 번째 스피도 판례입니다. 자, 일단은 원칙적으로 우리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두 가지 상품이 존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상품은요, 광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 즉, 이 A라는 물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B라는 물품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 B의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때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에서의 사건입니다. 자, 이때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어요? 이런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은 어떻다? 교환 가치를 가진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면서 윙크 판례에서는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어디에? 이 B라는 상품에 대해서. 자, 근데 이 메트로시티 판례는 어땠어요? 메트로시티 판례는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 즉 가방이나 지갑 등의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메트로시티에서 우수 고객에게 마일리지 차감 방식으로 뭘 나눠줬다? 향수를 나눠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향수가 어땠다? 일반적으로 명품 이런 브랜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향수와 동일한 품질을 가지고 있었고 용량도 거의 동일했고 패키지도 마찬가지였고 실제 이런 명품 브랜드에서 향수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 많았고, 그쵸? 향수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었고, 또 마일리지 차감이라던가 이런 일부 유상성, 즉 뭐 10,000원이라던가 3,000원 등의 굉장히 작은 비용을 내고도 구매에 따른 이런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봤어요? 이런 향수는 어떻다? 얘 자체를 독립된 상거래에
목적물로 봤던 케이스였죠. 그래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봤던 케이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부할 이 스피드 판례, 진입 판례 내용은 어땠어요? 얘는 이번에 상품을 예를 들면 100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중에 50개는 돈을 주고 실제 판매했고 50개는 사은품으로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원심에서는 이 돈을 받지 않고 나눠준 사은품 50개에 대해서는 어떻다? 상표적 사용을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이 50개에 대해서만 친해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했으나 원심에서 뒤집었던 사건이죠. 자, 같이 보시면요. 자, 이제 사실관계를 보시면 결국에는 1000개를 8,500원에 주문 제작을 했는데 이때 포인트, 이 1000개 자체는 일반 거래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유통되는 수거 제품과 외관이나 품질 등이 유사했다. 자, 이때 200개는요 판매를 했고요. 또 나머지 100개는 어떻게 했다? 사은품 내지 판촉용으로 제공했다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 수건이 동일한 수건 제품이고요. 그렇죠? 동일한 수건 제품으로서 몇 개씩 나눠서 판매가 되거나 사은품으로 나눠진 것 뿐인데 수건 자체는 어떻다? 독립적으로 유통되는 수건 제품과 품질 등이 유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일부가 사은품으로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수건 자체는 어떻게 볼 수 있다?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내용이 바로 안에 있습니다. 적을게요. 자, 위와 같은 이 수건 내 외관, 품질 및 거래 현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서 살펴보면 어떻다? 수건 자체는 교환 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더라. 자, 그래서 위 수건 중 일부가 사은품으로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상으로 제공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상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다. 왜? 동일한 수건이라는 제품이고 동일하게 1000개가 제작이 된 건데 그중 일부는 상품성이 있고 일부는 상품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스피드 판례의 내용이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상표의 사용이라는 파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제 책 5개년 내에 있었던 이 상표의 사용을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같이 체크를 해보았고요. 다음 등록 요건으로서의 사용 의사 봐주시면 3페이지입니다. A4 용지 3페이지 같이 봐주시면 자, 등록 요건으로서의 사용 의사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 거절 이후 무효 사유 중에 하나로서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사용 의사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조이랑 본문 같이 봐주시면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 상표를 사용하는 자, 사용하려는 자의 의미가 중요해집니다. 자, 이때 상표를 사용하는 자, 사용하려는 자의 의미만 같이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3페이지 제일 아랫부분 있습니다. 상표를 사용하는 자의 해당 범위 봐주시면 상표법 3조이랑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를 사용하는 자, 사용하려는 자에는 상표를 직접 사용하는 자 또는 직접 사용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자기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관리 통제 하에 상표를 사용하게 하고 있거나 사용하게 하려는 자도 포함이 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선고된 판례이긴 하지만 특허법원 단계에서 끝났기 때문에 오늘 판례 자료에는 넣지는 않았고요. 다만 중요한 개념을 서시했던 판례이기 때문에 여기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이제 상표법 총칙에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파트인 상표의 동일 유사 파트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표의 동일 유사는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상표법 전반에서 계속 등장하는 개념이죠. 계속 등장하는 개념인데 이 상표의 동일 유사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 판단을 하는 주체적 그리고 시기적 요건이 또 중요한 요소를 다루고 있고 이때 판단의 대원칙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판단한다? 외관, 호칭, 관념을 어떻게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해당 상품에 대한 소유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어떻게 출처의 오인 혼동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주체적 기준, 시기적 기준 봐주시면요. 주체적 기준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주체적 기준, 시기적 기준은 게 뭐예요? 양 상표의 동일 유사를 판단할 때 출처에 오인 혼동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이 주체, 즉 오인 혼동 염려가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할 때에 그 혼동을 느낄 그 대상을 누구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가 주체적 기준이고요. 이때 우리 판례에서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죠. 네. 자, 그런데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상품이 어떤 경우 의약품인 경우에는 이 일반 수요자의 범위를 어떻게 특정해요? 의사나 약사 등의 전문가 집단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주체적 기준으로 이제 이 대원칙에 따라서 유사 판단을 하게 되고 이때 시기적 기준 체크를 해주시면 등록 요건은 어때요? 등록 요건 판단에서는 그 각 판단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요. 네. 그리고 침해 금지 청구에서는 변종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어때요? 그 해당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 시, 즉 침해 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는 어떻게? 신결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이러한 시기를 기준으로 출처의 혼동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자, 우리 이제 하나씩 살펴볼 내용이 뭐예요? 이때 유사 판단함에 있어서 외관을 중심으로 판단했던 사건들 쭉 공부를 했었고요. 호칭을 중심으로 판단했던 사건 쭉 봤었고 관념을 중심으로 판단했던 사건들 쭉 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고려해야 될 것이냐 이 고려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판례 내용을 봤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떻다? 외관이 유사하든 호칭이 유사하든 관념이 유사하든 간에 이 모두를 고려해서 출처의 오인 혼동 염려가 있으면 유사, 없으면 비유사더라 라는 것이 핵심이었고요. 자, 다음 우리 관찰 방법과 관련해서는 전체적, 객관적, 비교적 관찰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전체 관찰이 핵심이죠. 자,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야 된다, 이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전체 관찰과 관련해서는 어때요? 요구 관찰과 분리 관찰의 개념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적절한 전체 관찰을 유도하기 위해서 요구 관찰과 분리 관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이러한 요구 관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요구가 언제, 즉 어떤 것이 요구가 되느냐, 요구의 결정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해요? 이러한 요구, 독립하여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요구를 중심으로 유사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때 여기서 말하는 요구가 유사하면 어떻다? 유사한 상표로 볼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판례 전반적인 태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나온 내용이 뭐였어요? 요구가 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었죠. 자, 식별력이 있는 구성은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독립하여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요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구가 될 수 없는 것은 반대로 어떻게 된다? 독립하여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식별력이 없거나 독점 적응성이 없거나 또는 요구라고 딱 독립하여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었던 요구라고 불문하는 것이 없는 경우 케이스가 나왔고요. 이러한 요구로서 식별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뭘 고려할 수 있다? 다수 출원 공고되거나 등록된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였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독립하여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 요구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유사 판단할 수 있다가 분리 관찰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리 관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점 이렇게 우리 알고 있었죠. 그래서 분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경우 또는 이런 결합에 의해서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또는 전체로서 식별력이 아까 전체로서만 인식이 되는 경우를 체크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찰 방법에 따라서 소유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출처의 오인 혼동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출처의 오인 혼동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특히나 구체적 거래 실정을 고려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즉, 외관호칭 관념을 중심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출처는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근데 구체적으로 실제 그 해당 상품에 사용되고 있는 태양을 고려했을 때 수요자들이 출처농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유사하다고 볼 것이냐 비유사하다고 볼 것이냐를 따지는 것이 바로 이 구체적 거래 실정이었죠. 그래서 구체적 거래 실정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사무 판례가 선고가 되는 바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판례 내용 우리 사부 판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 사부 판례는 방금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렸던 구체적 거래 실정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서 구체적 거래 실정을 고려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거였고요. 자, 이때 우리 이 구체적 거래 실정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등록 요건 판단과 관련해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침해 사건과 관련해서 있고, 세 번째로는 건번심에 대해서 있죠. 자, 등록 요건과 관련해서는 어때요? 어떤 판례? 롤렉스 판례 있었고요. 침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다이소, 건번심과 관련해서는 사부 판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이 사부 판례가 최신 5개년 내에 선고됐던 판례 내용이고요. 자, 같이 봐주시면 상품에 대한 당해 상품에 대한 표장의 사용 사실이 인정되고 있으면 그때에는 구체적 거래 실정 고려해야 한다라는 게 우리 판례 태도였고요. 자, 이때 당해 상품을 둘러싼 거래 실정을 종합적 전체적 고려해야 되는데 어떻다?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 실정을 비중 있게 고려할 수는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 한 번만 판결을 보고 넘어가면요. 자, 결론적으로는요, 권리범위 확인시켜 문제된 사건이었고, 등록 상표와 확인대상 표장이 비교가 되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다뤄졌던 거는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표장 자체. 여기서는 이제 요구관찰 법리가 등장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실질적 사용 태양이 구체적 거래 실정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자, 우리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요. 자, 표정 자체를 기준으로 볼 때 이 표정 자체 두 개를 비교하면서 비누였거든요. 상품이 비누였습니다. 비누에 대해서 이 꽃 도형은 식별력이 없는 구성이다. 따라서 이 사부와 소비아가 요구가 된다. 자,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사부와 소비아를 비교를 해보면 외관도 차이가 있고 호칭도 사부, 소비아로서 차이가 있고 관념은 없죠. 조화석표기 때문에 관념은 없다. 따라서 양 표정을 비교하면 어떻다? 차이가 있으므로 비유사하다.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했고요. 이 표정 자체가 비유사인데 어땠어요? 구체적 거래 실정이 매우 유사했어요. 이 판매 형태가 굉장히 유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시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둘의 사용태를 보면 둘 다 이제 이렇게 비누가 이제 과일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검정색 초록색 띠지에 검정색깔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놓은 형태로 굉장히 유사하게 판매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 거래 실정이 매우 유사하더라라는 점은 인정이 되었죠. 자,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할 때 표정 자체의 차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하고 한정적인 이러한 거래 실정을 비중 있게 고려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되면서 결론적으로는
비유사로 판시가 됐던 사건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판결 유지를 같이 보면 자 볼게요.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등록 상표와 확인 대상 표장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지정 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행동을 일으키는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즉 유사 판단의 대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이런 판단이 있어서 당해 상품에 대한 표장의 사용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장의 취지 정도, 당해 상품과의 관계, 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호칭 및 인식 등 당해 상품을 둘러싼 거래 실정을 종합적,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자, 이때 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전체 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요부를 가지고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부에 대한 법리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상품에 대해서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 공고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자, 판결을 좀 봅시다. 결론적으로는 이 꽃 모양은 식별력 인정하기 곤란하다. 사후 소비자가 요구가 될 것이다. 자, 이때 호칭의 차이가 있고 유사하지 않은데도 거래 실정을 고려한 양표장의 외관 및 호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포장의 구체적인 형태 등과 같이 상품에서 쉽게 변경이 가능한 특수하고 한정된 거래 실정을 비중 있게 고려하여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 판단했다라고 판시를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부 소비자 판례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 세 가지죠. 요구 관찰에 대한 법리 증정했고요.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구체적 거래 실정을 고려할 수 있느냐가 판단이 됐고, 이때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의 한계 정도, 고려 정도에 대한 내용이 설시가 됐던 판례였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관념과 관련되었던 관념을 중심으로 판단했던 네이처스 프렌즈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는요, 표정이 선능로상 무효 심판으로서 34조야 뭐 치고가 문제가 됐던 사건으로서 선등로 상표는 자연의 법, 대상 상표는 네이처스 프렌즈였습니다. 자, 두 상표 어때요? 비교를 해보면 외관에 분명한 차이가 있죠. 호칭도 영문과 한글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관념이 매우 동일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느냐? 자, 외관 호칭 관념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치를 하면서 자, 이때 외관 호칭 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 상표로 볼 것이다. 자, 그런데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로서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서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운동 피할 수 있다면 그때는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가 되었습니다. 자, 즉 아무리 관념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의 차이, 호칭의 차이로 출처운동을 충분히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양상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였고요. 따라서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어반시스 판례고요. 어반시스 판례는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호칭이 유사했던 호칭을 중심으로 판단이 호칭이 유사했던 사건이었고 외관이 비유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같이 비교해 볼게요. 자, 이 선등록 상표 아반시스와 대상 상표 어반시스는요. 이 대상 상표의 이제 거절 여부가 판단됐던 사건으로서 비유사란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이 두 개의 표장은 호칭은 아반시스, 어반시스로 유사하지만 외관의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양 상표는 출처운동을 우려가 없으므로
비유사하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자, 왜 그러냐? 전체적인 첨가는 유사하지만 외관이 완전히 상이하다. 철자 구성도 다르고 거의 겹치지도 않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출처운동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비유사하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이 판례를 좀 최신 판례 내용으로서, 그러니까 5개는 내 판례로서 체크를 해드리면서 이 판례 같은 경우는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문자 상표의 경우에는 호칭이 절대적이다? 아니라는 거죠. 즉, 호칭이 1순위 중요 요소로서 유사 판단 시 고려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호칭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호칭이 유사하더라도 문자 상표에서 호칭이 유사하더라도 어떨 수 있다? 외관이나 관념의 차이로 출처운동 염려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찝어드리면 어때요? 근래에는 여러분들이 상표를 접하게 되는 것이 시각적 요인에 의한 상표를 접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TV 광고나 인터넷이나 또는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상표를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표에 접하면 대부분 시각적인 상표에 접하면 많다라는 겁니다. 청각적인 것보다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각적 요인의 중요성이 조금 더 올라간다. 즉, 외관의 중요성이 조금 높게 판단이 됐던 사건이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요구 관찰이 메인이 됐었던 사건, 범 피트니스 판례입니다. 네, 자, 범 피트니스 사건 같이 봐주시면요. 자, 이 사건은 상표법 위반이 문제였던 사건이었고요. 등록 상표는 범 피트니스였고 사용 표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이제 총 두 가지가 문제가 됐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사용 상표 1과 관련해서는 상표의 유사 판단이 문제가 됐고요. 사용 상표 2와 관련해서는 90조 1항 1호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자,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이 침해자의 상호가 범 피트니스였거든요. 자, 그로써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상표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얘는 침해가 90조 1항 1호가 적용이 되면서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았고요. 문제는 얘는 성립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에서의 메인 요점은요, 이 상표의 동일유사 판단함에 있어서 이 번 부분이 요구가 될 수 있느냐였습니다. 즉, 요구 관찰과 요구의 결정 기준이 문제가 됐던 사건이고요. 2023년 9월에 선고된 판례이기 때문에 중요한 판례라고 봐주실 수 있겠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유사 판단에 대해서 좀 보면요. 자,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 상표는요. 전체의 외관 원칙 관념을 기준으로 유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표 중에서 일본 수혜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또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전체 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요구를 가지고 유사 판단할 수 있다. 자, 이때 이 요구인지 여부는 주지, 저명한 정도, 일반 수혜자에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 요소를 따져보되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결합 상태, 그리고 상품과의 관계, 거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한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 여러분들 당연히 체크 잘 해주셔야 되겠고, 자, 이때 범 피트니스에서 요구인지 판단함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이 됐냐면요. 이 번 부분은 피트니스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떻다? 식별력이 꽤나 높다. 그리고 물론 번 부분이 운동을 통해 체지방 또는 칼로리를 소모한다라는 의미를 암시할 수는 있지만 헬스클럽과 관련해서 효능이나 용도, 성질을 직감하게 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독점 정성 있는 것도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번 부분이 요구가 될 수 있다라고 판시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어떻다? 이 번과 이 번을 비교하면 양 상표는 출처운동 염려가 있는 유사 상표이다 라고 판단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모두 번으로 호칭이 되고 관념도 동일하고 상품도 동일하고 동안화가 되어 있지만 이 정도 차이로서는 특별한 주의를 끈다고 보기도 어렵고 따라서 유사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번 피트니스의 상호를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번 부분만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다? 상거래 관행에 따라서 사용하는 상표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던 사건이고요. 네. 그 대신에 사용상표 2에 대해서는 자신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상표로서 판단이 됨으로써 효력이 미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범피트니스 사건 잘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 이제 중요한 판례입니다. 빅토리아 판례고요. 2024년 10월 25일에 선고가 됐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 이후에 선고가 된 판례로서 중요한 판례 내용입니다. 자, 같이 보면요. 자, 이 사건에서의 핵심은 결국 이 출원 상표와 선출원 상표의 유사용 판단이었고요. 되게 많이 봤던 제품이죠. 네, 탄산수의 빅토리아 제품이었고요. 선출원 상표가 이제 빅토리아로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유사하다고 판단돼서 겨절 결정이 이제 대법원 가서 확정이 됐던 사건이고요. 자, 이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새롭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새로운 법리 내용은요. 바로 이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 최신 판례, 새로운 판례이기 때문에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면, 자, 이 빅토리아 측에서 이제 어떻게든 상표로 등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했냐면 이 빅토리아와 빅토리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설문조사. 자, 그 설문조사의 내용을 먼저 같이 보고 나서 앞으로 돌아와서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입장에서는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이 설문조사 내용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보면요. 자,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빅토리아랑 그 빅토리아 이 대상 상표를 이제 양쪽에다 딱 놓고, 얘가 출처는 연료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설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보니까 어떻게 됐다? 자, 그러나 여기서 또 봐주시면 이 사건 설문조사에 2022년 조사 문항 중에 두 상표를 동시에 제시했다. 그래서 이격적 관찰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전반적인 응답이 마치 출처 연료가 없지 않냐, 너네 지금 혼동을 느끼냐라는 것을 따지고 들면서 어떻다? 특정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조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을 때 이러한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증명력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즉 이 설문조사를 가지고 유사 또는 비유사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 판단에 대해서 증명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리고 법관이 무엇을 고려해야 되느냐에 대한 판시가 새로운 판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요. 자, 이러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결국엔 이렇게 이격적 관찰에 맞지 않게 양 상표를 동시에 놓고 비교를 하면서 출처도 있냐 없냐를 따지고 있고 특정 방향으로 유도가 되고 있대요. 그러면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유사 판단을 함에 있어서 적절한 증거가 되지 못하겠죠. 네, 그런 취지에서 우리 판례는 어떤 점을 따지게 되었느냐? 자, 볼게요. 일단은 이 부분은 전체 관찰 요구 관찰로서 빅토리아가 요구가 되느냐고요. 설문조사 결과의 증명력 판단 여기가 짚습니다. 자, 상표의 유사 등에 관하여 수요자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의 증명력 판단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그쵸? 설문조사 결과가 딱 받았을 때 증명력이 있다 없다의 판단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법관의 자유롭게 판단하는 것이다. 자, 이때 법관은 설문조사의 설계, 실시 등이 그 설문조사에 해당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체크,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맞게 체크, 수행되었는지를 살펴서 그 증명력을 판단할 수 있다. 자, 이때 법관은 모집단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예시들입니다. 고려 요소들입니다. 고려 요소 봐주시면 이때 법관은 모집단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이 잘 추출되었는지, 즉 조사 대상이 합리적으로 선정되었느냐, 응답자의 태도에 따른 오차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져 있느냐, 조사 문항의 형태 및 상표 등 제시는 방식이 적절하냐, 조사 문항의 내용이 편향되거나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느냐.
또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 장소와 시기가 적절하냐, 응답자에 대한 질문 태도가 적절하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최대한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맞게 잘 수행이 되었느냐, 이 결과를 믿을 수 없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고려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록 또한 수요자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는 실제 수요자의 인식을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죠.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설문조사에 설계 실시된 이러한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맞게 수행되었다면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즉,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는 겁니다. 첫 번째, 법관은 설문조사의 설계 실시 등이 설문조사에 해당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확대된 객관적 절차의 기준에 맞게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해서 증명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맞게 수행이 되었다면 그때는 그 신뢰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라. 하지만 이런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맞지 않게 수행이 되었다면 그때는 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앞서서 이제 비록 물론 이 설문조사 결과가 수요자의 이 실질적인 인식을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을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네요. 첫 번째, 원칙적으로 법관은 이 설문조사의 증명력을 자유심증 의사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증명력을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법관의 이런 증명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러한 설문조사가 이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맞게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맞게 수행이 되었다면 그 설문조사의 증명력을 부정함에 있어서는 신뢰성을 부정하는 것에는 신중해라 라는 거고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어땠어요?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맞게 수행된 것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증명력이 부정이 됐던 사건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같이 봐주시면요. 결론적으로는 자, 이 빅토리아에 대하여 빅토리아 비교를 했을 때 요부는 빅토리아다. 이 빅토리아 부분은 비교를 해보면 양 상표는 글자체, 색상, 도안화의 정도 등에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C와 T 정도의 차이로 외관의 차이가 크지 않다. 호칭도 빅토리아, 빅토리아 또는 빅토리아와로서 유사하다. 그리고 빅토리아는 여성의 이름 정도로 관념이 될 수 있고 빅토리아는 다른 관념이 형성될 게 없죠. 따라서 관념을 대비할 수 없지만 탄산수에 함께 사용이 된다면 어떻다? 출처분 염려가 있더라. 그래서 해당한다라고 판시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 포인트죠. 각 회사가 제출한 수요자의 인식 설문조사 조사 문항 중 일부 문항이 동시에 제시하면서 이격적 거치안에는 적절하지 않고 특정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는 등을 고려해보면 어떻다? 증거로서 채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판치로서 여러분들 좀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은 첫 번째, 법관은 이 설문조사 자체의 증명력과 관련해서는 법관의 자유심증 의사에 따른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설문조사가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맞춰 잘 수행되었다면 이 증명력을 부정할 때는 신중해라. 근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다? 증명력을 부정해서 증거로서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침입판례 내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총칙 파트에서 중요한 5개년 내의 판례들을 쭉 한번 살펴봤고요. 자, 상표의 동일유사까지 봤고 우리 상품의 동일유사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면요. 자, 최종 정리 자료 6페이지 봐주시면 자, 상품의 동일유사 결국엔 상품의 동일 유산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는요. 세 번째 화살표 받으시면 지정 상품의 유산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때 상품 자체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분, 판매 부분,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라고 판시가 됐던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한번 총칙 파트에 대한 내용 살펴봤고요. 10분 쉬었다가 등록 요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